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속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우리 페이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정일환 성균관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환 교수님은 외대 영어과를 졸업하시고요. 저희 대학에서 석사를 하시고 또 조지아 대학에서 석사를 하시고 시라큐스 대학에서 박사를 행정학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뉴욕 시립대 버룩 컬리지에서 교수님을 하시다가 숭실대로 오셨고요. 지금은 성균관대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워낙 뭐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많이 하시고 좋은데 퍼블리시를 많이 하셔서 뭐 제가 이 퍼블리케이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 Prediction of Fiscal Stress, Machine Learning Approach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저희한테는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큰 박수로 교수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제 모습이 카메라에 비치는 것 굉장히 예전에는 굉장히 뭔가 낯설었는데 지금 이런 화상회 이런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끼고 한번 제가 편하실 대로 예. 먼저 이렇게 김보원 교수님께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가지고 뭐 제 연구를 이제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굉장히 오랜만에 오니까 또 이제 또 예전 기억에 천천히 걸어오면서 예전 기억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이제 굉장히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Prediction of Fiscal Stress Machine Learning Approach인데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재무행정, 뭐 재정관리의 이제 방향과 그리고 이제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특히 이제 기계학습의 이제 어떤 접점을 찾고 있는 그런 연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이제 진행 중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진행 중에 있는 연구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리모컨이 안 되나요? 안 넘어가나요? 그냥 엔터 주시면 그냥 안 넘어가요. 위아래로 해주시면 안 돼. 멀어서 그런가? 넘겨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배터리 문제인가? 멀어서 약간 멀어서 그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넘겨서. 그래서 이제 시작 포인트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우울하지만 코비드-19는 뭐 잠깐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비드-19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보건이나 이제 헬스 쪽뿐만 아니라 이제 재정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이제 수치에 의하면 월드뱅크에서는 뭐 2020년도에 이제 글로벌 GDP가 5.2%가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유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연방 FRB의 이제 체어 제로미 파월이 이제 얘기하기를 2020년도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러한 그 경제적 침체의 이제 범위 그리고 이제 속도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 굉장히 더 심각할 것이다.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보다 더 심각할 거다. 뭐 70년대 뭐 소비 위기 파동, 뭐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하우징 크라이시스보다 굉장히 심각한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공공 부문에 있는 다양한 분들에게 있어서 이 코비드 19이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심각할 텐데, 어떤 이제 재무나 이제 재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재정 관리를 하는 어떤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공공 조직의 이제 현재의 이제 재정 상태가 무엇인지, 현재의 상태와 그리고 이제 미래의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 질문은 바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러한 정부의 피스컬 스트레스, 재정 압박에 대한 이제 예측 문제를 얼마만큼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본 연구는 크게 이 두 개의 굉장히 서로 다른 리터처를 이제 접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머신러닝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하는 연구들에서 잠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피스컬 스트레스가 재정 압박, 재정 건전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이제 개념적인 용어인데, 특히 이제 지방정부 관점에서의 피스컬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그 리서치 퀘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리서치 디자인과 결과, 그리고 이제 정책적 함의, 결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 머신러닝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프로그래밍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한 분야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고, 알고리즘의 학습을 통해 가지고 뭔가 예측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한 머신러닝의 이제 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걸로 본다면 이제 이메일에서 이제 스팸 필터를 하는 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머신러닝 이제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넷플릭스, 요즘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 이용하는데, 넷플릭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추천하는 이제 추천 알고리즘도 바로 이제 머신러닝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또 바로 이제 머신러닝의 이제 예측 모형에 기반해서 나오는 그런 실생활 사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 실질적으로 특히 이제 빅데이터의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다음 세대에 있어서 이제 빅데이터와 이제 여러 가지 접점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정책 이슈, 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소화를 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이미지 데이터나 아니면 이제 텍스트나 이제 보이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머신러닝이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이 연구되는 실생활에서 적용된 사례에 비해서 학문적인 연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프리딕션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보면 2015년도에 이제 클라인버그의 이제 연구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어떤 신문이나 뭐 사례를 통해서 배웠던 그 판사가 어떤 범죄자들에게 이제 재심이 나타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과연 구속 수사를 할 것인가, 뭐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인가, 뭐 그 머신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했더니 과연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 교사의 과거 이제 근무 기록을 이용해 가지고 그 교사의 이제 성과나 혹은 교사가 과연 어떤 근무 태도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모형을 구축하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뭐 경제나 이제 실업 이쪽으로 가면 미국의 이제 실업률을 예측하는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이용한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이제 정책의 어떤 한 에어리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학의 전통적인 행정학 분야에 이제 적용해가지고 하는 연구들은 굉장히 이제 적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몇몇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의 이제 선행 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의 이제 어떤 차별성 혹은 본 연구의 이제 장점에서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머신러닝이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행정학의 이제 재무행정에 굉장히 오래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적용한다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차별성을 갖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지방 정부의 이제 재정 건전성, 재정 압박에 대한 그 상태를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이제 어프로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스컬 스트레스, 전반적인 이제 행정학에서 재무행정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제 피스컬 스트레스의 이제 관점에 대한 선행 연구를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피스컬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재정 건전성, 피스컬 헬스의 이제 개념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재정 건전성. 근데 이제 재정 건전성을 재정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 때 굉장히 다양한 지표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재정이 좋다 그러면 보통 뭐 피스컬 사운드 그래서 재정이 건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 그러면 뭐 피스컬 스트레스 뭐 재정이 압박 현상이 있다 뭐 피스컬 크라이시스 아니면 뭐 피스컬 뱅크럽시 뭐 이런 식으로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재정 압박에 대한 현상이 뭐 실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특히 이제 지방 정부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지방 정부 국가에서 지방 정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피스컬 스트레스, 재정 압박이 나타나는 현상들에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저출산과 이제 노령화 그리고 이제 고령화로 인한 이제 복지 예산의 증가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던 어떤 저성장 경제 기조 뭐 이런 수요적인 요소, 공급적인 요소 때문에 이제 각각 지방 정부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재정 압박,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 이제 직면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이 기사들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 있는 도시들, 그래서 이제 뭐 피렌체, 뭐 이스탄불,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주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미국이나 어떤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뭐 태백시, 인천시 뭐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지방 건전성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방 정부의 이제 재정 건전성, 재정 압박의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현했고 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정부 간 재정 관계 측면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 정부가 어떻게 해서 지방 정부의 이런 재정 건전성 문제를 조금 도와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어떤 실무적인 사례가 바로 Early Warning Fiscal System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조기에 재정 상태가 나빠질 것을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경고 사인을 지방 정부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Early Warning Fiscal System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요소들이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재정 상태를 먼저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재정 상태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 이 재정 상태의 어떤 분류에 따라 가지고 과연 이게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 아니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지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분류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의 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어떤 이런 재정 상태를 공유를 하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중앙 정부에서 좀 강압적으로 어떤 정책적 제도적 유인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지방 정부들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예는 그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왼쪽에는
그 뉴욕의 피지컬 스트레스 모니터링 시스템 그래가지고 뭐 피지컬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이제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주정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지역 주민과 그리고 이제 언론사 그리고 이제 공공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된 이제 컨설팅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오하이오주의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들이 뭐 미국 내에서 보면은 뉴욕, 뭐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미시간 뭐 굉장히 많은 주정부가 이제 도입을 했고요. 중앙정부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다른 외국의 국가들을 보면 이제 뭐 스페인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방재정 조기경보 시스템이라고 이제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은 파악을 하게 되면 앞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제 업무가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이 지방 정부들이 실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재정 압박, 재정이 안 좋은 상태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측정하는 그 매트릭이나 어떤 지표나 여러 가지 상태를 보면 선행 연구들을 보면 가장 전통적으로는 그 보통 뭐 회계나 재무 관련해서 보면 이제 재무 비율 분석, 이제 레이시오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이걸 기반해서 뭐 부채 비율, 뭐 자기 자본 비율,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게 하나의 이제 형태가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레이시오 어널리시스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간 부분이나 어떤 경영학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행정의 공공 분야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조금 이제 변형을 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어드바이저리 커미션 on ACI 같은 경우는 이제 1970년대 미국의 이제 지방 정부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있었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정 지표들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CIR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왕의 캐시 서번스 인덱스라고 이런 뭐 현금을 얼마만큼 지불이 가능한지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인덱스를 나타나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인덱스를 뭐 10포인트, 10포인트 관점에서 어떤 종합적인 점수로 이제 만든 브라운 10포인트 피스컬 인덱스도 있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연구들, 특히 이제 도시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수님들 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지불 능력을 뭐 4가지 관점에서 분해를 해서 그것들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measure of the fiscal health 혹은 이제 재정 건전성의 측정 혹은 이제 재정 압박의 측정에 대한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을 보면 각각의 연구들마다 굉장히 서로 다른 지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일치된 결론이 내리고 있지 않고 굉장히 서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민간에서 보면 좀 알트만의 지스코라고 굉장히 하나 이제 커다란 어떤 리터처가 있는데 이제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로 굉장히 혼재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피스컬 스트레스라는 게 굉장히 서로 학자마다 굉장히 다양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머신러닝의 장점이 프리딕션, 즉 이제 예측에 있다면 이 피스컬 스트레스를 먼저 측정할 때 예측을 하는 머신러닝의 장점을 이용해서 만약 예측을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잘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이 연구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메인 리서치 퀘션은 머신러닝 이제 알고리즘이 과연 지방 정부의 이제 재정 압박의 예측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학습, 머신러닝에 이제 2가지 형태의 이제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학습이고요. 두 번째는 언슈퍼바이즈 러닝, 비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뭐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단순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어떤 아웃컴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그런 이제 아웃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불명확할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계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슈퍼바이즈 러닝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여전히 이제 발달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리터처를 보면 거의 대부분은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의해서 어떤 아웃컴 베리어블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도 학습을 적용시켜가지고 이것을 예측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한다면, 다시 한번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이제 피지컬 스트레스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피지컬 스트레스가 나타났을 때 그게 나타난 것을 예측하는 게 바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이 피지컬 스트레스가 나타난지 모르지만 그 각각의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을 이 피지컬 스트레스 갖고 있는 특성을 분류를 한번 해보는 게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언슈퍼바이즈 러닝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된 사례가 이제 마케팅이랑 이제 연관됩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 마케팅에서 이제 기업이 다양한 제휴하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때 때때로 그 고객층이 굉장히 여러 이제 고객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고객층이 있는데 어떤 고객층이 과연 어떻게 다른 형태의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명확한 아웃컴 배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특히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런 비지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잘 우리가 파악하지 않은 고객들을 어떤 잠재적인 변수를 이제 패턴을 찾는 게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피지컬 스트레스로 가져다 준다면 우리가 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제적으로 피지컬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패턴을 구조화해 가지고 과연 이게 피지컬 스트레스랑 연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던지는 게 이 언슈퍼바이즈 러닝 측면에서의 어떤 연구 질문이 될 수가 있고요. 슈퍼바이즈 러닝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피지컬 스트레스 아웃컴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되는데 앞에 얘기했다시피 이 피지컬 스트레스의 아웃컴이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뭔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실제적으로 이 머신러닝의 리터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거의 모두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지도학습의 이제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피지컬 스트레스가 워낙 학자마다 굉장히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피지컬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어떤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제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게 바로 bankruptcy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제 파산, 미국에는 지방정부 파산법이 있어가지고 지방정부가 파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파산을 하는 시점을 예를 들면 2000년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1999년도의 지방정부, 그리고 1998년도의 지방정부는 피지컬 스트레스 상태에 직면해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가정에 따라서 머신러닝을 이용해가지고 혹은 가장 기본적인 뭐 로지스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상태를 우리가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지표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예측 방법이 머신러닝과 전통적인 방법과 다를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게 제 연구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디트로이트시가 이제 2012년도에 이제 파산 선언을 했는데요. 디트로이트시가 2012년도에 파산을 했을 때 2012년도에 디트로이트시의 재정 상태와 2011년도 그리고 2010년도에는 디트로이트시가 피지컬 스트레스, 재정 압박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재정 압박 상태에 있는 그 아웃컴 베리어블을 프리딕션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 뭐 재무 비율 변수, 뭐 그리고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지불 능력 변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측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연구를 이용해 쓰인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이제 1980년대부터 2012년도까지 미국의 지방 정부 사례를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피스컬 데이터는 미국의 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이제 그리고 뱅크럽시 한 사례들은 미국의 이제 미국 파산 법원의 이제 챕터 9에서 선언했던 모든 국가들을 이용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든 주정부가 이렇게 재정 파산을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주에 있는 지방 정부들은 샘플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32년간 총 67만 개의 이제 데이터가 observation이 생겼고요.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피지컬 스트레스가 나타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107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107개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프리딕션 프로세스는 1, 2, 3 다음과 같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트레인 셋 데이터. 기본적으로 이거보다는 제가 다음 그림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라벨드 observation이라는 것은 결국엔 제가 이제 모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67만 개의 이제 지방 정부의 데이터, 재정 정부 데이터들을 모았고요. 이제 그거를 무작위로 2번 과정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나눕니다.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 데이터를 나눌 때 이제 7대 3의 비율로 무작위로 이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머신러닝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본적으로 트래디셔널 로지스틱 모델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리치 모델, 뭐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뭐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70%, 즉 67만 개 중에 70%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뭐 로지스틱의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코에피션트를 만듭니다. 그 코에피션트가 생산된 3번을 가지고 남은 30%의 테스트 셋 데이터에 적용시켜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뱅크럽시, 피지컬 스트레스가 있냐 혹은 없냐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나온 결과를 실제적으로 테스트 셋 데이터에서 나오는 실제 데이터랑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번의 과정이 단순히 한 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학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학습되는 과정이 이 트레이닝 셋을 한 5개나 10개 정도의 샘플로 나눠가지고 또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학습되는 과정을 통해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의 트래디셔널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학습이 실행되지 않고 직접 그냥 추정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말로 풀어쓴 게 바로 이제 프리딕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다시피 트레이닝 셋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재정 압박을 추정을 하고요. 추정 압박을 추정한 그 결과의 분석, 코에피션트 값을 이용해 가지고 테스트 셋의 피지컬 스트레스를 다시 추정을 하고요. 거기서 추정된 나온 예측값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테스트 셋에 있는 실제 값을 비교를 해서 그거의 정확성을 각 알고리즘마다 비교 분석을 하는 게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분석 모델에 쓰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입니다. 이제 변수들은 앞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종속 변수는 뱅크럽시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2해 전, 그죠? 뭐 2000년대에 일어났다면 99년도, 98년도에 이 지방자치단체는 피스컬 스트레스에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뭐 그렇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제 0과 1과 같은 종속 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추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은 그 다양한 그 선행 연구에서 나오는 변수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budget solvency, long-term solvency, 그리고 revenue structure, cash solvency,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러한 변수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큰 한계점은 무엇이냐 하면 최근에 이제 연구들을 보면 굉장히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서 나오는 지표들을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자체가 이 센서스 데이터입니다. 센서스 데이터는 뭔가 이제 발생주의 재무제표에 따라서 이제 생성된 재정 정보가 아니라 현금주의에서 나오는 생성된 재정 정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어떤 부채의 상태를 측정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 데이터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추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알고리즘을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전통적인 로진 모형이고요. 두 번째는 머신러닝 어프로치, 특히 이제 리치 레그레션이라고 로지스틱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이 코에피션트에 벌점을 줌으로써 실질적인 예측 능력을 상승시키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이제 평면에 따라 가지고 예측하는 모형이 있고요.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트리 스트럭처에 따라서 이제 디시전 트리에 이제 기반해서 나온 모형인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머신러닝 이제 개념을 이용해서 벌점을 통해 가지고 예측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머신러닝 어프로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연구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앞에 보셨다시피 이제 전체 70만 개, 60만 개 데이터 중에 실질적으로 피스컬 스트레스를 경험한 지방자치단체는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임밸런스한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 이런 문제를 굉장히 스큐된 데이터의 이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샘플링 메소드를 이용했습니다. 즉 리샘플링 메소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언더 리프레젠트된 클래스, 즉 107개밖에 안 나온 케이스를 오버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롭게 그 샘플링 숫자를 이제 좀 증폭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의 수들, 즉 피지컬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옵저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언더 샘플링 통해 가지고 그 적정 비율을 이제 맞추는 기법입니다. 근데 뭐 이것도 실질적으로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스커션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뭐 적절한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앞으로도 계속 뭔가 디벨롭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rea under the curve 이제 실질적인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회기식 로짓 모형에 의한 거고요. 오른쪽은 머신러닝 중에서 리치를 이용한 거고요. 이 그래프를 보기 전에 이 다음 그래프를 먼저, 이 다음 표를 보고 먼저 앞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보시면 왼쪽에 이 표를 정확히 보면 그 표의 윗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로진 모형을 통해서 예측한 것을 얘기한 거고요. 오른쪽은 뱅크럽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왼쪽 표의 왼쪽 부분은 실질적인 실제 값, 그죠? 그리고 밑에는 실제 값, 뱅크럽시가 나타난 실제 값.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뭐냐면 실제 값과 마찬가지로 예측한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오른쪽의 흰색 부분은 결국에 이제 에러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추얼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뱅크럽시가 일어나지 않은 지방자치 사례 같은 경우에는 68.5%의 이제 예측률이 있고요. 31.5%가 예측에 실패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뱅크럽시가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 54.5%가 실패한 사례고 45.4%가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성공률과 이제 실패율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게 되면 뱅크럽시가 일어나지 않은 사례의 경우는 굉장히 성공률이 비슷합니다. 오히려 뭐 0.3%의 차이긴 하지만 로진 모형이 조금 더 낮고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 액추얼 관점에서 보면은 54.5%
측면에서 머신러닝의 리치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기준에 따라 보면은 어느 기준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형이나 어떤 알고리즘이 더 좋냐라고 이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앞에 이제 AUC, ROC 커브입니다. 이 Area Under the Curve라고 결국엔 이 포지티브 레이트과 false 포지티브 레이트 이것을 종합으로 해서 그래프로 나타내집니다. 그래프로 나눠서 궁극적으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공률을 어떤 종합적으로 얼마만큼의 성공률이 있는지 예측률이 있는지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5% 정도의 이제 차이가 4% 조금 넘게 차이가 있다. 4% 정도로 리치가 조금 더 낮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프가 좀 더 이 왼쪽 상향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프가 이제 일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된다면 거의 50대 50% 확률로 뭐 예측 성공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머신러닝이 약간 더 조금 낮다 리치. 근데 하지만 이게 얼마큼 유의미할지 얼마큼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서포트 벡터 머신과 랜덤 포레스트인데요. 비슷한 경우로 ROC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례를 보면 서포트 벡터 머신은 64%, 45.4%에서 앞에 있던 트레디션이나 로지스틱 모델이랑 거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하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실제 값을 보면 99.9%를 맞추게 되고 액츄얼 같은 경우도 63.6%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인 예측률을 비교를 하게 된다면 랜덤 포레스트는 81.8%, 59.5%.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제 좌측 상향에 있는 그 점 에어리어가 굉장히 다른 그래프에 비해서 더 왼쪽으로 더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알고리즘 모형이 있는데 그래도 랜덤 포레스트 모형이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보다 조금 더 우월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트레디셔널보다 훨씬 더 우월한 그런 예측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결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조금 더 결론을 내리자면 일단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는 그 예측 결과가 조금 더 날 수가 있다. 특히 랜덤 포레스트는 굉장히 예측력이 높은 그런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돼서 얘기를 한다면 최근에 이제 AI나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실질적인 여러 가지 정책 현안이나 어떤 행정학 현안과 이제 연동시켜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토메이션, 얼마만큼 이제 자동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어그멘테이션, 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업무를 보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피지컬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물론 인간이 하고 있는 뭐 주정부가 이런 예측력을 하고 예측 지표를 만들고 예측을 공시하는 그 자체가 기계가 이걸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사례를 볼 때 주정부나 뭐 재정관리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뭔가 인간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인공지능 예측의 업무를 특히 정부 내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이 업무를 외부에 위탁을 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가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특히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정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자체가 이 인공지능 예측 능력을 수행할 그런 능력이 이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외부에 외주를 주면 결국에는 이 전통적인 행정학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이 민간 위탁이나 어떤 민영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책임성의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가버넌스 문제로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버넌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례를 제가 제시를 함으로써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데이터 가버넌스와 이제 어떤 함의를 얻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컬래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이제 예측 업무를 수행한 연구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2010년대에 이제 글라이저라는 하버드 이제 도시경제학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뭘 했냐면 보스턴 시티, 보스턴에 있는 시정부와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에 있는 데이터 드리븐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옐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뭘 했냐면 이 옐프라는 그 기업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맛집 평가 리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글레이저가 한 게 뭐냐면 옐프에서 많은 고객들이 제공했던 레스토랑의 각각의 이제 맛집 평가 그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보스턴 시티에 있는 레스토랑이 위생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위생 정도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위생과 관련된 그 안전 규제, 위생 규제를 할 때 있어서 위생 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 예측을 옐프 데이터를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보스턴 시티가 그 옐프 텍스트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고용해서 한 게 아니라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어떤 외부의 단체를 통해 가지고 캐글이라는 이제 프리딕션 토너먼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캐글이 어떤 문제를 예측할 문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경선이나 뭐 토너먼트 문제 경진대회를 엽니다. 열면 세계 이제 모든 다양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고 그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 제일 정확성이 높은 알고리즘을 선택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상을 주는 그런 이제 컴피티션 그런 프로세스인데 이 옐프에서 나온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드리븐이 캐글의 컴피티션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제공해주고 거기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보스턴 시티가 실질적으로 레스토랑이 각각의 위생 위반을 할 가능성이 높은 지방 어떤 레스토랑들을 선택을 하고 레스토랑 선택을 한 상태에서 그 선택한 가능성이 높은 레스토랑만 어떤 규제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레이저가 얘기한 게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규제 위반에 대한 어떤 점검을 했더니 과거에 했던 그 위생 규제와 관련된 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비용의 3분의 1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결국은 핵심 어드밴티지는 타겟팅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겟팅. 결국엔 어떤 특정 집단을 프리딕션을 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제 정책 서비스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줄 때 이 머신러닝의 이제 어드밴티지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뭐 다양한 형태, 단순히 이제 지방자치단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제 뭐 스테이크홀더들이 협업을 할 때 이런 머신러닝의 어드밴티지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이제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공공관리, 행정관리 분야에서도 연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마지막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프레젠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정말 어려운 주제를 너무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저도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정말 놀랍네요. 보니까는 이게 그 규제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감시할 수 없으면 규제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방금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보스턴 시의 예를 보면 사실은 그 정부가 규제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지만 그걸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뭐 이유 궁극적으로는 이제 비용과 관련된 문제겠죠. 인력이나 비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그 규제가 사문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산되는 규제가 효과가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머신러닝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정말 아주 낮은 비용으로 규제가 가능하게 규제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게 되니까 규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정말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간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뭐 질문할 게 엄청 많은데 일단 우리 학생들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이나 뭐 온라인이나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그럼 먼저 좀 학생들 생각하는 거 제가 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슈퍼바이즈드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하신 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프로세스인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실 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아웃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피지컬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피지컬 스트레스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러니까 뭐 학자들 따라 이제 여러 가지가 다른 거잖아요. 물론 교수님은 이제 이 bankruptcy라는 아주 명확한 거를 쓰긴 하셨지만 그러면은 이게 bankruptcy라는 거를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한 여기서 패턴을 찾는다는 거, latent variable의 패턴을 찾는다는 얘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physical stress에 대한 뭐 만약에 이제 physical stress를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그냥 bankruptcy라고 정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latent variable prediction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뭐 만약에 시장이 뭐 집이 뭐 크냐 작으냐 뭐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혹은 시장이 뭐 걸어다니냐 차를 타고 이런 걸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해내 그런 패턴을 발견해내는 것도 그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경우는 unsupervised learning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에서 모형을 통해서 프리딕션을 하셨지만 그때 사용된 그 변수들 그 지금 슈퍼바이즈 러닝에 사용된 변수들이 모든 latent variable도 다 감안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게 슈퍼바이즈, 언슈퍼바이즈가 조금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범 교수님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페이퍼에서 이제 활용하는 건 결국에는 명확한 bankruptcy라는 케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슈퍼바이즈 러닝이 이제 가능했던 거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이제 피지컬 스트레스의 전통적인 연구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대응하기에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후속 연구로 지금 진행 중인 연구가 바로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 지방 정부의 이제 뭐 정부들의 재정 상태를 그룹핑을 했을 때 나온 결과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나온 결과랑 비교를 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잠재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변수들을 과연 이런 언슈퍼바이즈 러닝들이 발견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들이 필요합니다. 변수들이 필요한데 그 변수들의 결국에는 이제 머신러닝이 이 변수들의 관계를 조금 더 깊숙하게 바라봐가지고 예를 들면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많은 분들이 어떤 연구를 진행할 때 특히 이제 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있을 때 독립 변수들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합니다. 이제 리니어 관계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리니어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가 항상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리니어 관계가 아니라 넌 리니어일 수도 있고 2차항일 수도 있고 3차항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그 인터랙션이 하나가 일어날 수도 있고 3개가 일어날 수도 있고 6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캘큘레이션 프로세스를 결국에는 이제 머신러닝이 이 컴퓨터링 파워를 통해 가지고 가장 예측력이 높은 그런 관계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관계 속에서 뭔가 패턴을 찾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다. 그러려면 이제 일단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변수. 변수가 있는데 결국에 종속 변수가 모르기 때문에 종속 변수를 카테고리와 분류를 한 다음에 그걸 보여주는 것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쉽게 얘기하면 그 클러스터링이라고 아마 그 이미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러스터링이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데 가장 비슷한 게 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 주성분 분석도 결국에는 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에서도 실질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변수인데 결국엔 이제 밑에 이제 잠재 변수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에 이제 제대로 응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은 그런 그 레어턴트 베리어블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는 아까 지금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같은 그런 것들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뭐 예를 드린 거에서 뭐 걸어 다니느냐 통학에 그 이 통근의 어떤 변수가 뭔가 굉장히 스트롱한 프리딕터가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 그거는 이제 독립 변수를 잡아내는 거고 네네. 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결국에 이제 종속 변수를 카테고라이즈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그 물론 이제 종속 변수를 카테고라이즈를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역시 또 디파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파인이 들어가야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엔 이제 좀 더 슈퍼바이즈 러닝이 되는 건데 네네네.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머신러닝은 이 결국에는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인간관계 추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독립 변수와 이제 종속 변수의 관계. 근데 이제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이 결국에는 인간관계 추정과 이걸 설명하는 과연 독립 변수는 무엇일까에 대한 설명보다는 종속 변수를 얼마만큼 우리가 잘 예측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변수가 들어가든 간에 궁극적으로 종속 변수가 이걸 잘 설명한다면 그 모델이 좋다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쪽 리터처에서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머신러닝에서 조금 더 슈퍼바이즈 러닝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오는 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딥러닝, 뉴럴넷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모형들이 너무 이제 깊숙이 들어가니까 이제 설명할 수 없는 모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리터처에서 이제 머신러닝 이제 캠프에서 중요한 게 뭐는 어떤 변수가 중요하다보다는 어떤 변수가 들어가든 간에 우리가 종속 변수를 아웃컴 배력을 잘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거는 더 좋은 모델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이제 다릅니다. 사회과학에서 바라보는 거랑 이제 머신러닝. 뭐 제가 머신러닝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교수님 질문에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제 질문 드리고도 아까 저기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가 계신 교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나가셨나 보네. 건국대학교 계신가요? 혹시 조금 올려주시겠습니까? 더 올려 아까 건국대 행정학과 조병 교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질문을 네, 안녕하세요. 저 건국대 행정학과 조병우 교수입니다. 오늘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방법론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하나 또 연구의 확장성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파산이라는 것이 확실히 명확하게 나타나는 변수이긴 한데 파산을 한 샘플 수와 그렇지 않은 샘플 수가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혹시 그 머신러닝 분석을 할 때 그 샘플 수의 차이가 이렇게 영향을 주진 않는 것인지 방법론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확장성 질문에서 사실 이게 파산 말고도 피지컬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또 적용이 가능할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앞에 주신 거는 이제 중간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중간에서도 클래스 임밸런스 프로블럼이라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 70만 개 정도 되면 한 107개 정도밖에 파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이제 사건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얘기가 있는데 머신러닝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스모트입니다. 결국에는 107개의 샘플 수를 이제 증폭을 시키는 겁니다. 증폭을 시켜가지고 뭐 70만 개는 아니 뭐 70만 개 될 때 뭐 70만 개를 한 30만 개로 낮추고 107개를 한 30개로 맞춰가지고 서로 이제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 다음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수행하게 되면 그거에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극심한 레어 이벤트는 머신러닝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분야로서 이제 언급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노멀 이상점에 대한 이제 디텍션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 이런 이상점 디텍션에 대한 연구들은 결국엔 다 극단적인 값들에 대해서 추정을 마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특히 이제 민간 부문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민간 부문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온라인 광고 알고 계시죠? 온라인 광고 들으면 온라인에 접속을 한 다음에 온라인 광고 이제 배너들이 여러 가지 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배너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배너를 클릭하게 되는 확률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뭐 실질적으로 온라인에 접속을 한 사람들이 뭐 수백만, 뭐 하루에 뭐 수천만, 수백만, 뭐 수십만이 되는데 거기서 오른쪽 끝에 있는 온라인 배너를 클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걸 클릭함으로써 온라인 회사, 광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 가지고 광고 수입이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회사의 이제 성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게 되는 확률의 가능성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례들은 솔직히 어떤 룰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룰이 정해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사람들의 이제 역량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라 이제 룰을 만들고 그다음에 접근하게 되는데, 뭐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스모트처럼 이렇게 증폭을 시켜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연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질문 있으면은 뭐 하나 정도만 더 받고 혹시 있으면은 끝내도록 할까요? 네. 궁금한 점 있는데 그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안 돼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궁금증인데,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이 뭐 1000개가 있으면 그 1000개의 기업들 중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을 그룹핑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스컬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을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지금 상태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 피스컬 이런 이제 분류와 관련된 걸 보면 뭐 은행이 이제 대출 심사를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이 대출을 잘 갚을 것인가, 갚지 않을 것인가라는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만을 이제 측정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웃컴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분류를 통해서 카테고라이즈하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질문 답이 됐나요? 네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실상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종속 변수가 아닌 독립 변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스컬 스트레스를 나타낼 가능성을 보이는 특성이면 사실상 독립 변수를 찾아내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독립 변수를 찾아낸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종속 변수 관점에서 피스컬 스트레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아웃컴이 사람마다 이제 직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독립 변수가 뭐 10개의 변수가 있는데 10개의 변수의 특성에 기반해서 과연 우리가 카테고라이즈 하면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테고라이즈 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구성 연구가 뭐냐면 좀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20개의 변수를 가지고 지방 정부의 이제 뭐 재정 상태가 있는데 그거를 카테고라이즈를 합니다. 10년 동안 있는 카테고라이즈 하면 그룹이 뭐 테크니컬하게 하면 이제 그 그룹을 뭐 2개로 묶을 것인가 3개로 묶을 것인가 뭐 이건 제가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개로 나눈다고 가정한다면 10년 동안 그 재정 상태의 20개 변수를 가지고 카테고라이즈를 했더니 10개가 하나의 그룹 묶이고 180개가 하나의 그룹 묶인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건 그냥 단순하게 독립 변수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냥 2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2개 분류된 그룹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혹은 이미 갖고 있는 룰에 기반해서 나오는 결과들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게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구성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유, 뭐 또 다른 질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일단 공식적인 우리 그 채널은 이걸로 끝을 내고 그다음에 또 뭐 더 질문이 있으면 남아서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일환 교수님 정말 너무 재밌는 질문, 또 어려운 주제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지속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